건강한 장이 사람을 살린다. 저스틴 소넨버그, 에리카 소넨버그 부부가 건강한 장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일제는 박테리아가 득실거리는 튜브다. 사람의 몸은 본질적으로 입에서 시작해서 항문까지 한 길로 통하는 고도로 정교한 튜브다. 이 튜브의 안쪽 면은 우리가 소화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메리 로치가 꿀꺽한 입의 과학에서 쾌활하게 말했듯이 지렁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음식이 한 끝으로 들어간 긴 통로를 지나면서 소화되어 반대쪽 끝으로 나오는 방식이다. 실망스러운가? 사람의 소화관이 얼마나 미개한지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훨씬 더 오래전에 구멍이 하나였다가 양쪽 모두 뚫린 튜브 구조가 된 것은 사실 엄청난 발전이니 말이다. 일례로 티끌보다도 작은 서생동물 히드라의 몸에는 구멍이 입 하나뿐이다. 즉 히드라는 음식을 먹는 구멍으로 똥을 싼다는 소리다. 자, 어떤가? 이제 우리는 인간이 튜브라는 사실이 덜 부끄럽지 않은가? 하지만 우리의 튜브는 완전 통짜인 지렁이와는 다르다. 사람의 몸에는 튜브를 비옥하고 강건하게 보호할 각종 기구가 달려있다. 손과 발은 길게 뻗어서 음식을 잡아 끌어와 튜브에 차곡차곡 넣는 데 사용한다. 발로 다리로는 음식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다. 예민한 오감과 고성능 두뇌는 굳이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튜브를 더 잘 먹이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또 다른 튜브를 잉태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튜브들은 더 많은 미생물의 새 보금자리가 된다. 장 미생물이 음식 소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남에도 음식물이 거대한 장 미생물총 무리와 실제로 만나는 것은 소화관을 거의 다 지나온 후다. 일단 입으로 들어간 음식은 식도를 거쳐서 위에 이른다. 위에 도착한 음식은 위산과 효소로 철렁이는 깊은 웅덩이에 푹 잠기고 소화와 영양소 추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위의 혹독한 산성 환경에서 대략 3시간에 걸쳐서 기계적으로 뒤섞는 과정이 끝나면 거칠게 뭉개진 음식물이 소장으로 천천히 밀려 내려간다. 소장부터 모양새가 말 그대로 튜브와 꼭똑 닮았다. 물컹물컹한 이 튜브 부분은 길이가 6.7에서 7m 정도가 되고 지름이 약 2.5cm인데 접시에 올린 스파게티처럼 이리저리 돌돌 말려 사람 몸통 한가운데 똘박하게 담겨 있다. 소장의 안쪽 면은 육모라는 손가락 모양 돌기들로 덮여 있다. 육모는 영양분을 흡수해서 혈액으로 운반하는 일을 한다. 소장에서는 음식이 췌장에서 분비된 소화효소에 흠뻑 젖은 상태로 이동하는데 그동안 음식물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이 효소에 의해서 소화된다. 소장에 사는 미생물의 수는 불과 1티스푼당 5천만 마리다. 즉 아직까지도 음식이 장 미생물총과 제대로 만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말이다. 50시간에 이르는 험난한 여정의 종착지는 바로 대장, 정확히는 혈장이다. 이곳에서 음식물 덩어리는 금뱅이처럼 천천히 움직인다. 평균 길이가 1.5m인 대장은 소장만큼 길지 않지만 지름이 약 10cm로 통이 커 대장이라고 부른다. 대장의 안쪽면은 끈적끈적한 점액으로 코팅되어 있다. 바로 이곳에서 건조기 된 음식 찌꺼기가 드디어 처음으로 왁자지껄을 하고 개걸스러운 장 미생물 무리와 마주한다. 대장의 미생물 밀도는 소장의 1만 배에 달한다. 대장에서 장 박테리아들은 건질 게 없어 보이는 음식 찌꺼기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아니 사실은 배 터지게 잘 먹고 산다. 녀석들의 주식은 흔히 식이섬유라고 하는 식물성 복합 다당류다. 씨앗이나 옥수수 알껍질처럼 박테리아가 소비할 수 없는 것들은 식도를 지나 지 24에서 72시간이면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 이 배설물에 적지 않은 수의 박테리아가 함께 섞여 나오는데 일부는 죽은 것이고 일부는 살아있지만 어쩌다가 휩쓸려 나온 것이다. 이렇게 배설되는 박테리아의 양은 대변 덩어리의 절반이나 되지만
그 몸 안에 남은 형제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저들은 여전히 미생물로 빡을 대한다. 하수관을 타고 바깥 세상으로 멀리 쫓겨난 미생물 중 일부는 살아있는 녀석들은 인근 수원지에 잠시 머물다가 기회를 노려서 또 누군가의 튜브에 새집을 짓기도 한다. 그런데 애초에 박테리아는 어떻게 사람 소원에 들어오게 된 걸까? 사람들은 보통 비장관을 몸 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위장관 안쪽 면은 피부와 똑같이 외부 환경을 향해 있다. 바로 그래서 사람 몸을 튜브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손, 음식, 애완동물을 통해서 미생물에 반복 노출되면서 튜브도 미생물과 쉬지 않고 접촉한다. 이때 몇몇은 잠시 들렀다 떠나지만은 일부는 아예 뿌리를 받고 몇 년 혹은 평생을 튜브에 머문다. 대장은 미생물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렇다고 이곳에서의 삶이 그리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우선 이곳에 이르기까지 위산 호수를 무사히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어찌해서 마침내 대장에 잘 도착했다 해도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동굴 같은 이곳에서 이미 천조종의 박테리아 텃세를 벌이는 가운데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찾아야 한다. 식량이 규칙적으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경쟁이 몹시 치열하다. 사느냐 죽느냐는 먼저 음식을 낚아채느냐 경쟁자에게 빼앗기느냐에 달려있다. 공급이 없을 때는 간혹 바닥에 얕게 깔린 점액을 빨아내는 녀석도 있다. 장미생물 통해서 살아남는 게 쉬웠던 적은 역사상 한순간도 없었다. 하지만 현재 서구 사회에서 장미생물총 생태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자네만 남은 서양인의 장미생물총 추락에서 산산조각난 자네의 사진이 어떤 이가 태어나서 처음 본 비행기의 모습이라고 가정해보자. 비행기의 비업자도 모르는 그로서는 온전한 비행기의 모습이 어땠을지 짐작하기 어렵다. 사람 몸속의 장미생물총의 신비를 밝히려는 과학자들도 이와 똑같아. 장미생물 연구는 대부분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행된 터라 소형 질병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에 관한 자료만 차고 넘친다. 염증성 장질환을 앓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할 때 후자를 소위 건강한 대조군이라고 간주하지만 그들이 서구식 생활 방식을 따르는 한 장미생물까지 건강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현대인은 누구나 염증성 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 다행히 아직 이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장미생물은 이미 시름시름 새들고 있어서 병들기 일보 직전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양인끼리 비교하는 연구는 마치 감기에 걸려서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는 사람을 열이 있지만 아직 기침이 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대본대로라면 열이 있는 것은 정상, 즉 건강한 것이고 기침만 문제가 된다. 현재 통용되는 건강한 미생물의 정의가 미국과 유럽 연구에서 왔기 때문에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짓는 이 시각은 심각하게 비뚤어진 것이다. 인류가 탄생하고 약 1만 2천 년 전까지, 그러니까 대략 20만 년 동안의 인간은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식량을 구할 수 있었다. 이 시절 먹을 것이라고는 시큼 텄뜨하고 질긴 생풀과 기름기가 거의 없고 비린내나는 생고기 혹은 날성 생선뿐이었다. 하지만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식단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당도와 식감을 더 좋게 만든 계량적을 포함해서 직접 심어서 기른 과채와 곡식 사료를 먹인 가축으로부터 얻은 유제품, 쌀과 밀로 대표되는 곡식이 진한 인류의 밥상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산업혁명을 계기로 인류의 음식 문화는 유례없이 급속한 전환기를 맞는다. 대량 생산 식품의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것이다. 특히 지난 50년간 식품공학기술 발전은 모든 식료품점을 가공식품으로 꽉꽉 채우는 결과를 낳았다. 가공식품은 너무 달고 칼로리는 높으면서 식이섬유 함량이 매우 낮다. 심지어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살균 처리까지 한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먹을거리로 가득한 식탁은 진화의 역사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긴 세월 동안의 인류가 먹어온 음식들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장미생물은 지금까지 인류와 동행해서 수차례의 상전빅회를 묵묵히 겪으며 식품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식습관이 달라지는 고비마다 환경에 잘 맞춰왔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듯이 보인다.
장미생물청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식유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다. 장 속 박테리아는 전광석화와 같이 분열해서 30에서 40분마다 개체수를 2배씩 늘린다. 몸을 빌려준 주인이 매일 먹는 음식이 입에 맞는 막 박테리아 종은 순식간에 엄청나게 큰 집단으로 번성한다. 반면에 흔히 접할 수 없는 특별한 음식이 필요한 녀석들은 소외되어 장 점막을 핥아 먹으며 간신히 연명하거나 최악의 경우 멸종한다. 생물학에서는 이렇게 무리의 구성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능력을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장미생물청은 가소성이 매우 특출하다. 수렵과 채집이 전부였던 선사시대의 계절마다 식단이 극과 극으로 바뀌어도 인류가 어떤 음식에서 영양분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 미생물의 적응력 덕분이다. 그런데 이런 적응력은 한때 자연 친화적인 식단에 최적화되어서 번성했던 미생물종이 현재는 자취를 감췄다는 의미도 된다. 요즘은 햄버거와 감자튀김에 익숙한 미생물이 인간의 장, 특히 서양인의 장에서 지배 영역을 점점 더 넓혀가고 있다. 현대인은 누구나 심지어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조차도 뱃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미생물이 득실득실거린다. 그런 광경은 안타깝게도 여유있게 활공을 가르는 온전한 비행기의 모습보다도 산산조각난 고철 조각에 더 가깝다. 그렇다면 진짜 정상적인 장미생물종의 세상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그 답은 아프리카에서 찾을 수 있다. 탄자니아의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는 수백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남아있어 인류 진화의 열왕의 비구이유되는 것이다. 바로 이곳에 인류 최후의 수렵 채집인인 하드자족이 산다. 그들이 무엇을 먹고 그들의 뱃속에 어떤 미생물이 사는지를 들여다보면 농경사회가 도래하기 전에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비슷하게 추측할 수 있다. 하드자 부족은 사냥한 동물과 나무 열매, 바오밤 나무의 열매와 씨앗, 꿀, 식물의 덩이줄기를 먹고 산다. 땅속에 있는 덩이줄기는 무엇이 질기기 때문에 한참 씹다가 딱딱한 찌꺼기는 뱉어버린다. 연구에 의하면 하드자족은 하루에 100에서 150g 섬유질을 섭취한다고 한다. 이에 비해서 미국인의 하루 섬유질 섭취량은 10에서 15g에 불과하다. 장속 미생물의 다양성은 서양인보다도 하드자족이 훨씬 뛰어나다. 장미생물총을 콩모양 젤리로 그득한 유리병이라고 치면은 수렵채취인의 장미생물총은 맛도 향도 다 다른 색색의 젤리가 골고루 섞인 병과 같다. 그 중에는 몹시 희귀한 것도 간간히 눈에 띌 것이다. 반면에 서양인의 장미생물총은 맛도 색도 몇 종류 안 되는 비슷비슷한 것들만 들어있어 우중충하고 단조로워 보일 게 틀림이 없다. 전통 농경사회 스타일로 사는 사람의 뱃속은 1만 년 전 인류 조상의 뱃속과 닮아있어 요즘 서양인에 비해서 장미생물총 구성이 훨씬 다양하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차이는 비단 성인의 몸속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이 아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의 시골과 방글라데시 빈민가에 사는 아이들을 조사했더니 이들이 가진 장미생물총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아이들과 사뭇 다르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 대상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서양 아이의 장미생물 종류가 더 적었다. 서양인의 장미생물총이 가공식품을 거의 먹지 않고 항생제를 달고 살지 않으며 가방에 손 세정제를 넣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더 전조롭다는 증거는 꾸준히 증거하고 있다. 어휴. 다양성은 중요하다. 장미생물총과 같은 생태계에서 다양성은 시스템 붕괴를 막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 여기 각양각색의 곤충과 새로 이루어진 생태계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어느 한 곤충종이 사라졌다. 그래도 새들은 문제없이 살아간다. 선택의 폭이 좁아지긴 했지만 다른 곤충을 잡아먹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에 곤충종이 계속 하나둘씩 멸종해 간다면 새들은 언젠가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생태계 내에서 종의 고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보여주는 예시다. 그런데 서양인의 장미생물총에서 이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장미생물청 생태계는 붕괴의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붕괴는 이 생태계의 터전을 제공한 인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불가피한 협력관계. 인간은 다양한 동물이 장미생물과 사이좋게 지낼 방법을 쉬지 않고 궁리하면서 영겁의 세월 동안의 진화를 거듭해서 등장한 생물 사이의 직결체이다. 사람의 장에 미생물이 등지를 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인체는 어떻게든 녀석들과 잘 지낼 방법을 배워야 했다. 자연 선택이라는 냉혹한 현실 때문이다. 그렇게 인간과 미생물은 강제로 협력 관계를 맺었다. 어차피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되기에 우호 관계를 맺음으로써 서로 돕기로 한 것이다. 살모넬라, 비브리오, 콜레라,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에와 같은 흔히 병원계라고 부르는 몇몇 박테리아 종은 인간과 적대적인 관계이긴 하지만 이는 소수의 예외일 뿐 대부분은 사람 몸에 기가하면서 땅 주인과 사이좋게 지낸다. 안타까운 점은 일부의 불가한 병원균이 항생제 남용을 부추겨 대다수인 착한 녀석들까지 몰살시킨다는 것이다. 현대인 대부분이 그렇듯이 우리는 항생제를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사용함으로써 장미생물을 침입자 혹은 거슬리는 불청격으로 간주하고 싹 쓸어내버리는 것은 이 생태계 전체에 나아가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몸속 미생물은 종마다 고유한 유전자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장미생물 각각이 지닌 유전자들을 한데 묶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미생물에서 비롯된 우리의 두 번째 게놈이다. 게놈이 사람마다 물론 일란성 쌍둥이는 예외이지만 제각각이듯이 두 번째 게놈인 마이크로바이옴도 다 다르다.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이 한 인간의 정체성 확립에 큰 기여를 하는 셈이다. 이것은 특히 일란성 쌍둥이에게 의미가 더욱 클 것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몸속에 있는 또 다른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정 종류의 탄수화물 분해 능력을 그 사람에게만 선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인의 장에는 해조를 먹이로 먹는 박테리아가 살지만 서양인의 장에는 없다. 일본인의 식탁에 해조가 워낙 자주 오르는지라 장미생물청 자체가 이것을 식량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화한 것이다. 바라건대 서양인의 장미생물이 자랑할 만한 능력이란 게 핫도그를 잘 먹는 것 따위가 아니면 좋겠다. 우리에게는 장미생물청이 필요하다. 거대한 미생물 집단을 몸에 들이는 그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진화론 쪽으로 성공한 다른 모든 생물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까마득한 옛날의 호혜적인 공생을 시작했다. 한마디로 장미생물총에게 치유의 법권을 허락한 셈이다. 공생이란 둘 이상의 생물종이 긴밀하고도 광범위한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공생관계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먼저 기생은 한 생물이 다른 생물을 희생시켜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마치 언제 떠날지 기약도 없이 냉장고를 싹쓸이하고 집안을 더럽히는 불청객처럼 말이다. 12지장 중에 그런 불청객의 대표적인 예다. 한편 편리공생이라는 것도 있다. 이 공생관계의 생물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덕을 보지만은 이용당하는 쪽은 상대방에게 완전히 무심하다. 음식 쓰레기를 뒤지는 떠돌이 개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세 번째로 상리 공생은 양쪽이 서로를 돕는 경우다. 아까 그 떠돌이 개가 음식 쓰레기로 허기를 해결하면서 병균을 퍼뜨리는 쥐떼를 쫓아내 주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람과 장미생물총 간의 공생관계는 바로 이 세 번째에 해당한다. 장미생물총이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아마도 장에서 발효작용을 하는 동안 분비하는 화학물질일 것이다. 사람은 이 물질을 흡수해서 아깝게 그냥 버려질 뻔한 칼로리를 음식에서 뽑아낸다. 칼로리를 먹을 거리가 흔하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은 살린 것은 바로 이 화학물질이다. 요즘에는 칼로리를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것이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지만 이 화학물질들은 인체 면역 기능을 보존해 언제든 병원균을 물리칠 수 있게 하고 대사 속도를 조절하므로 여전히 인체 생리에 중요하다. 먹거리가 때가 되면 알아서 내려오므로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내 등을 긁어주면 나도 내 등을 긁어줄 게가 아니라
날 위해 먹어주면은 나도 널 위해서 음식물 소화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 인간 개놈이 소화에 필요한 유전자를 다 갖고 있으면 될 것을 왜 굳이 미생물에게 맡길까? 장미생물은 언제 훈련이 떠날 수 없는 식객인데 가장 큰 이유는 인간에게 장미생물청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미생물 어디다 빈 지구에는 무균청정 상태를 유지하려면 인체 면역계가 쉴 새 없이 치고 들어오는 각종 미생물을 막는데 지쳐 초죽음이 되고 말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장미생물의 유전자가 인간 게놈의 보조 유전자처럼 기능한다는 것이다. 인간 게놈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모두 전국에는 주어진 몫을 톡톡히 하지만 그러기까지의 과정에서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든다. 인체 세포 하나가 분열할 때마다 인간 게놈에 들어있는 유전물질 즉 약 2만 5천 개의 유전자를 전부 복제해야 하는 까닭이다. 하지만 장미생물의 유전자를 이용하면 인간 게놈으로 복제하거나 불가능한 여러 작업을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사람의 장 자체는 소화시키지 못하는 음식을 특별한 분자로 분해시킨다. 이 분자 물질은 염증 억제나 잉여 칼로리 저장 등 인체 생리의 다양한 측면을 조절한다. 이와 같은 노동 분업은 영겁의 세월 동안에 수많은 생물들이 생존 전력으로 채찍했을 만큼 매우 효과적인 진화의 메커니즘이다. 벚나무 깍지벌레라는 진딧물의 몸속에 사는 트림블라야 프린셉스 라는 박테리아가 있다. 그런데 이 녀석은 뭔가 특별하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어쩌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 것으로 보이는 유전자만 담긴 게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미생물의 게놈이 단절하면 유전자를 조작해서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걷어내거나 옥수수대를 연료로 만드는 것과 같은 다양한 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학계에서는 작은 게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 중에서도 특히 트렘블라야 프린셉스의 게놈 유전자 서열 연구가 중요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인체 세포 기능에 필요하지만 아무도 못 찾고 있던 유전자가 바로 이 미생물 게놈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트렘블라야 프린셉스 안에는 모라넬라 엔도비아라는 또 다른 박테리아가 산다. 이 박테리아는 트렘블라야 프린셉스에게 필요하지만 녀석에게는 필요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생명유지에 필요한 유전자를 모두 혼자 짊어지지 않고 공생하는 다른 박테리아로부터 빌려 쓰는 것은 양쪽 모두 상생하는 매우 영리한 전략이다. 오늘날 인간들은 경쟁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두고 끙끙대며 씨름하고 있지만 자연은 이 문제를 아주 오래전에 평화롭게 해결했다. 답은 간단하다.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협동하면 된다. 트렘블라야 프린셉스와 모라렐라 엔도비아의 관계는 우리 인간과 장위생물 종의 사이와 많이 닮았다. 우리는 녀석들에게 집과 일을 주고 그 대가로 게놈을 깔끔하게 관리한다. 여는 우리는 우리를 건강하게 살아 숨쉬게 하는 요 기특한 녀석들을 잘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 게놈의 부족한 면을 마이크로바이옴에 들어있는 유전자에 의탁해 채운다. 채소에 들어있는 다양한 섬유질을 모두 소화시키려면 다양한 장미생물 종의 유전자가 필요하다. 인간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이 공생관계를 이어오는 동안에 녀석들이 몸 구석구석에서 보내는 화학적 신호를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 평생 이어지는 이런 긴밀한 의사소통 덕분에 우리의 위장이 튼튼해지고 면역계가 질병을 절도 있게 물리치며 대사기능이 적시에 가동했다가 적시에 쉬어 항상성이 유지된다. 이런 위생물 유전자가 없었다면 인간은 게놈에 300에서 500만 개의 유전자를 더 얹어 무겁게 이고 다녀야 했을 것이다.